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두 분, 최진봉, 장성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에 언론중재법이 이제 법사위를 통과를 했고 본회의 문턱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본회의가 30일로 전격 연기가 됐습니다. 먼저 그 언론중재법에 대한 두 분의 평가부터 들어볼까요? 최 교수님. 저는 언론중재법의 기본적 방향은 찬성입니다. 근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언론중재법이 많은 부분 개정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됐어요. 예컨대 지금 야당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일단 입증 책임 자체를 예전에 언론인이 하기로 했다가 이게 이제 제소하는 분이 입증 책임을 하도록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권력의 감시 기능이 좀 후퇴한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선출직 공무원, 고위공직자 그리고 이제 재벌들은 제소 자체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막아놔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법이 시행되는 게 대선 끝나고 나서 4월부터거든요. 2022년 4월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 이 법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고 물론 한 두 가지 정도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이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기자들이 제대로 취재하는 부분들을 독려하고 또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일정 부분 이제 취재나 의혹에 있어서 조금 위축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해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언론중재법의 개정은 찬성하고 방향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이제 보완에 대한 그런 이제 그 항목들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어제 4시에 이제 상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문구 가지고 문장 가지고 계속 논의가 많았어요. 그만큼 민주당조차 자신들이 내놓은 법안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거나 준비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내용, 방향, 취지 모두 다 반대입니다. 교수님께서 얘기했듯이 이런 거는 내용이 전반적으로는 저는 찬성합니다라고 얘기하셨지만 민주당을 제외하고는요 어느 누구도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 의사를 표명하는 집단이 없어요. 그런 법안을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 21조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 기본권을 제한하려면요 최소한으로 구체적으로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 법안은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제한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나 언론계에 계신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 그런 법안,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 독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야당 측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여당 측은 전원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각각의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 소용없어요. 필리버스터 해봤자 하루 이틀 지나면은 여당이 자 이거 그냥 필리버스터 그만합시다 라고 표결해버리면 끝나고요. 전원위원회 같은 경우도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걸 그냥 전체 회의에서 본회의에서 논의해보자라는 건데 하루 이틀 정도 시간 끌기지 이걸 갖고 법안을 법안 처리하기 못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야당이 제기하는 것처럼 언론의 재갈을 물리거나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거나 그렇게까지 정치적인 공세하는 것은 또 무리가 있다라고 봐요. 우리 공수처 그때 통과될 때 보면 공수처 되면 진짜 나라가 완전히 난리가 날 것처럼 우리가 예상을 했었잖아요. 토론도 그때 우리 많이 했었는데 결국 보면 공수처가 하는 일이 그렇게 썩 우리가 걱정했던 것만큼 많은 우려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의 정치적인 공방이 너무 많은 것이다. 우려만큼 많은 걱정스러운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것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의 법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집권 여당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법에 대한 이제 개정의 그런 부분, 수정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실제 이제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들은
뭐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장 말씀하십니다. 교수가 이제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저런 부분이에요. 물론 가끔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긴 어떤 하지만. 게 불합리합니까? 그러나 오늘처럼 저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야당도 저렇게 접근하면 설득력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이게 뭐 언론 말살법이다, 언론 재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주장이에요. 저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된다고 언론사들이 지금까지 보도했던 모습이 위축이 돼가지고 보도를 못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걸 문제가 제소가 되면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정부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는 다양한 분들이 와 계세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게 뭐 언론이 재갈을 물려가지고 더 이상 보도를 못하게 한다. 이건 과도하고 그래서 저는 주장을 하는 것은 지금 뭐 얘기했듯이 이게 충분한 논의 과정이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야당이 그런 부분을 설득을 하면 네. 훨씬 더 저는 설득이 잘 될 걸로 보는데 너무 이걸 그냥 뭐 극단적으로 언론을 말살한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 정치적 쟁점화가 돼가지고 정쟁 의혹으로 정쟁처럼 비춰져서 사실은 더 불리하게 되는데 뭐 장 교수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두 가지 사항이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요. 왜냐하면 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법에 대해 서로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법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열린 비전 발표회에서 12명의 후보들은 자신의 국정 운영 구상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불꽃 튀는 토론전에 대비해서 준비 운동을 하는 자리였던 만큼 후보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함께 하지 못하신 윤희숙 의원님의 큰 결단과 그리고 당을 위한 희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무대는 저희가 준비한 여기 계신 예비후보님들을 위한 그런 무대입니다. 저는 묵묵히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일 저 새로운 대한민국을 나가는 저는 국민의힘이 네, 오늘 그 윤희숙 의원의 사퇴로 12명의 후보들이 7분 동안 자신의 공약을 이제 밝혔는데요. 그 야당의 주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건 이번 그 비전 발표회가 처음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토론으로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원래 토론회를 하려고 했다가 반대가 심해서 비전 발표회를 한 건데 네. 비전 발표를 하는 게 크게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도 어렵고 뭐 당내 인사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실 수 있지만 국민들이 저 비전 발표에 본인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얘기 들으려고 일부러 보겠습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차라리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국민들이나 아니면 당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보여줬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런 부분이 한 발 후퇴해서 비전 발표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토론회를 하는 대신 이걸 했다고 하는 명분은 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거나 아니면 정말 국민의힘의 어떤 그 당내 경선에 대한 흥행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실망스럽다, 맥 빠졌다, 동의합니다. 그래도 안 하느니만 뭐 못하다? 아니다? 그냥 어쨌든 그냥 한 거는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죠. 하계회 같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평가할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나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였잖아요. 그것도 원고 보고, A4 용지 보고. 그렇다면 과연 후보들 간의 실력을 우리가 차별성 있게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평가할 만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윤희숙 의원은요, 부동산 의혹의 의원직 사퇴, 대선 중도 포기까지 선택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를 만류하면서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권익위의 여러 조사가 무리한 부분이 있고 여야 의원, 부동산 투기한 의원의 숫자를 맞추기 위한 좀 과도한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참 같은 진영에 있긴 하지만 부동산 투기 혐의가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세종시에 70대의 아버님이 땅을 샀잖아요.
갑자기 2016년도에 네. 그것도 3,000평을 왜 갑자기 샀을까요? 세종시랑은 세종시청하고는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2017년도에 세종 스마트 산업 단지가 결정이 됐어요. 바로 거기랑 2km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이 3,000평의 땅을 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투기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산업단지를 구성할 때 KDI에서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해요. 그 당시에 KDI에 근무했던 분이 윤희숙 의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자, 윤희숙 의원이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저 자리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사면은 이게 투기를 의심받으니 그 옆에 있는 곳에 땅을 사는 게 좋겠다라고 본인보다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갑자기 아버지가 땅을 샀고 거기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라고 추측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언론에. 네. 제가 아마 처음 밝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윤희숙 의원은 답변을 해야 된다. 단순히 저는 억울해요. 그렇지만 제가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그냥 대선 후보 의원직 다 사퇴할게요. 너무 큰 선택을 했잖아요, 멋있게. 그거 이면에는 혹시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이 입증 책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님의 부동산 투기가 이제 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연좌제 표현을 썼네요. 그 연좌제 표현이라는 게 지금 장 교수가 얘기한 걸 제가 얘기하려는 말 다 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이제 아셨어요? 네,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는데 그리고 변희재 씨도 거기에 대한 글을 또 올렸더라고요. SNS에 관련해서. 그래서 저도 봤어요. 그래서 네.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좀 의심스럽다. 의혹이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KDI에 본인이 근무할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야 윤희숙 의원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부분으로 또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또 아버님이 연세가 거의 80세 되신 분이신데 직접 농사를 짓겠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경작하겠다고 하는 의사도 표현해서 냈거든요. 근데 물론 뭐 80세 돼서 농사를 못 짓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네. 세종시까지 가서 농사를 하신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일반 상식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뭐 자체적으로 소명 듣고 문제 없다고까지 결론을 내렸었잖아요. 그런데도 윤희숙 후보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저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고려도 함께 했지 않았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물론 뭐 그건 아직은 밝혀진 게 아니라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장 교수가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만약에 제가 반대로 얘기해서 지금 장 교수가 설명한 그런 내용이 민주당에게 있었다.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문제 제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좀 너무 그 국민들에게 나중에 만약에 윤희숙 후보의 문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또다시 후폭풍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전 10시에 이제 윤희숙 의원이 뭐 사퇴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사실은 이제 민주당 소속 보좌진들이나 네티즌 수사대들이 막 검색을 해가지고 막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한테 막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한테 이제 받은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같은 진영에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제대로 해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의 이제 지난번 이제 전수조사 결과 당시에 야당은 권익위가 손도 대지 못한 그런 더 많은 투기 의혹들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 이런 논평을 냈었는데 이번에는 권익위의 그 공정성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두 분은 바라보고 그러니까 계십니까? 그 당시에 야당의 비판은 권익위가 했던 거 그거 제대로 다 안 한 거니까 더 깊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번엔 권익위의 수사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때 12명이 문제가 돼서 네. 그분들에서 탈당 권유도 하고 2명은 또 출당 조치를 시켰는데 그때는 그렇게 권익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그 수사보다 더 깊이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가 이제는 권익위를 또 공격을 해요. 본인들이 12명이 걸리니까 이런 잣대를 가지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권익위가 모든 내용들을 다 밝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 12명이 문제가 됐을 때는 권익위를 칭찬하다가 이제는 비판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본인들에게 지금 와 있는 이런 어려움을 모면하려는 그런 뭐 얄팍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그 문제가 된 의원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을 좀 더 민주당보다 강하게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윤석 대표가 약속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여당보다 더 가혹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이제 지금 처리 결과는 칼을 빼다 말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6명에 대해서는 소명을 듣고 나서 문제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중에 윤희숙 의원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소명 기회 자체를 안 줬어요. 물론 뭐 아직 다 탈당을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유죠. 소명을 안 했기 때문에 뭐 탈당을 안 하고 버티고 있지만 그러면 그보다 더 강하게 한다고 하면 소명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이 원래 민주당의 기준보다는 약해졌다고 봐요. 그리고 그중에 6명의 소명을 듣고 본인들이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소명 기회 잠깐 전화 인터뷰 그 뭐 아마 화상으로 한 것 같아요. 그거 몇 분 해가지고 그 소명을 다 들어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6명에 대해서 문제 없음을 한 것은 저는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하겠다고 이준석 대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자발적으로 권익위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동의서를 냈잖아요. 검증해달라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자기네들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권익위의 조사는요, 비사실 구성조차 안 돼요. 이것은 뭔가 의도가 있어요. 라고 비판하는 것도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익위 조사 그 자체로는 그 권위를 인정해줘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억울한 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권익위 발표자를 봤더니 예를 들면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63년도에 진 집이에요. 그거를 98년도에 증여를 받았어요. 오래된 집이잖아요. 네. 그거를 본체랑 창고 같은 경우에 무너지기도 하고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벽돌로 된 거를 그냥 판넬로 바꿨어요. 건축법 위반이래요. 이것이 부동산 투기다라고 권익위에서는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일부러 사가지고 투기한 건 아니잖아요. 건축법 위반이 어떻게 부동산 투기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억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권익위에서 여러 가지 판정을 받았을 때 했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되돌아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국민의힘의 탈당 요구나 제명 조치는 되게 형식적이에요. 이거 본인 의원들이 이거 아니요 나는 탈당 안 할래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은 탈당 요구와 제명 조치는요, 당규상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거죠. 윤리 지금 빨리 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뭘 준비 안 하고 그냥 여당만 공격하기 위해서 말에 성찬을 한 것뿐이었다. 자신들의 티끌에 대해서도 제대로 되돌아봤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일단 이 대선 주자들 모두 검증되어 오르자. 부동산 검증을 하자라는 이야기에 일단 몇몇 주자들은 좋다, 하자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 전체 다 가능할까요? 실현이 안 가능할까요? 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기도 하고 특정 후보들이 막 욕을 할 텐데 이건 이해관계가 상당히 상충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이 일은 진행될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된다라고 네. 말씀드려요. 네. 동의하십니까? 저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후보 모두가 동의를 하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 일부 후보가 반대하고 있는데 이걸 한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게 무슨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 후보가 다 동의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윤석열 후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당이 이제 투기 의혹 당시에는 특검 수사를 이제 촉구를 했었는데 이제는 범죄 혐의가 드러나야 특검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또 냈네요. 여기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후보의 말이 저는 일단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작정 모든 걸 특검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좀 특검을 해야만 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이거 특검에서 하자 이렇게 모든 걸 밀어붙이는 건 정치적 쟁점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정말 범죄가 심각하고 이 문제는 공정하게 수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 그때 특검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대선 앞두고 특검 절대로 되지 합의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상론에 불과하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윤석열 후보 스스로가 본인에게 제기될 여러 가지 검증의 잣대와 칼날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다른 분들은 국회의원 하면서 여러 번 검증도 받고 공개도 됐지만 윤석열 후보는 알려진 게 별로 없잖아요. 하나라도 알려지면 그것이 큰 타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오늘 그 뉴스앤 이슈 이제 마무리를 마칠 해야 될 시간이죠? 시간인데요. 네, 8월 국회 뇌관으로 떠오른 언론중재법 처리 그리고 국민의힘 부동산 악재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